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욕쟁이 각도기님을 모시고 한국 실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번 주도 상당히 어려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떨어지는 겁니까?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큰 형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형 말씀하신 그렇죠. 건가요? 연준이 형이 그동안에 시장을 잘 버티고 있었는데 그 연준이 형을 기다렸는데 잭슨홀 연설, 우리 이전 방송 중에 이제 김일구 상무님 방송에서도 네.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잭슨홀 연설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실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간 동안에 3번을 의회 증언을 했어요.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상원, 하원 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모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할 만한 일을 다 했다. 우리는 할 만한 일을 다 했는데 이제 의회가 나서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돼. 하는데 너희들이 하라는 건 뭐냐면 부양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석 때도 나갈 예정인데요. 우리 그 이선엽 연구원도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연준이 돈을 뿌리고 싶은데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대출을 해줬을 때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못 갚는 사람한테 돈을 못 빌려준다. 근데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소기업들이 어렵고 그 다음에 주택자금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어렵고 이 사람들한테 돈이 못 가면 소기업 자빠지고 돈 못 갚아서 빚쟁이 되고 나앉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 의회가 해줘야 된다. 즉 의회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기 시작하면 2조 달러든 1조 달러든 3조 달러든 뭐가 결정되고 돼서 돈이 꼽히면 그 돈으로 집세도 내고 일단 한두 달 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신에 너희들이 그 돈이 필요하면 그냥 어디 땅 파먹고는 안 되지. 뭔가를 해야 되겠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채권을 발행해야 되겠죠. 그럼 너희들이 채권 발행하는 건 그건 우리가 사줄 수 있어라는 뉘앙스가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제 연준이 형이 이제 나는 할 거 다 했어라는 얘기를 한 지가 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잘 버텼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와서 네. 갑작스럽게 예. 미국 증시보다 훨씬 더 많이 출렁거린 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개인 투자자들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알고 있던 일이 갑자기 이렇게 큰 파고를 치면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네. 다른 이유도 좀 있죠. 왜냐하면 심리를 건드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최근의 강세 흐름에서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것들이 일종의 뉴딜 관련 기업들이었거든요. 풍력이라든가 2차 태양광이라든가 이랬는데 이게 공교롭게 연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 문제는 연준 문제고 미국의 문제고 큰 틀에서 이게 돈이 이제 조달이 안 되니까 이거 이제 좀 어렵다 하면서 한 달 내내 지금 빠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9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조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버티고 있었던 핵심적인 그 촉매가 그냥 갑자기 뿅뿅 하고 없어진 거예요. 그 촉매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미국에서 사건 터진 몇 가지가 있죠. 니콜라 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니콜라 건이 뻥 터지면서 사람들의 그 꿈을 딱 때린 거죠. 그러니까 기술주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 그렇죠. 예. 그동안에는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게 좋아지니까 앞으로 이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줄 거야 하면서 가격을 막 부여했어요. 네. 여기서 가격을 부여하는 메커니즘은 뭐냐면 미래에 좋아질 거니까 지금 당장 실적이 없어도 미래 거를 땡겨오는 거죠. 막 땡겨와서 자 가격을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미래에 좋아질 회사니까 하고 가격을 땡겨왔어요. 근데 갑자기 니콜라 빵 하고 없어졌죠. 죄송합니다. 너무 아직 안 없어졌는데 막 없어진 것처럼. 그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죠. 좀 알아서 들어주십시오. 네. 제가 말이 좀 거칠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독일마을 여러분들은 알아서 좀 들어봐 주시는데 어찌되었건 그거는 맞잖아. 동력 없이 무슨 수소차가 동력 없이 그냥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동력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완전 친환경 그렇죠. 무공해. 완전 무공해로 간 거잖아요. 인력으로 갔나? 중력으로 갔죠. 아, 자연, 완전한 자연이죠. 인력도 필요 없어. 막 그런 자유낙하. 네, 그런 분위기인데 이거 니콜라 주주가 들으면 기분 나쁜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미래에 대한 꿈이 깨진 거죠. 근데 그 앞단의 내용도 하나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한 꿈이 조성됐는지. 저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테슬라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처음에 누가 이선 용건 얘기하지만 테슬라는 어제도 비쌌고 그제도 비쌌고 작년에도 비쌌고 재작년에도 비쌌고 항상 비쌌던 주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전기차 시대를 뭐 새롭게 여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런데 돈 없어서 허덕허덕 했는데 정말로 왔잖아요. 현실이 됐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무리스러운 것 같았는데 현실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되네, 이게 가능하네, 가격을 땡겨올 수 있네, 그리고 얘네 미래가 보이네. 왜냐면 분명히 1년 전에 미래가 없었던 안 보이던 애들이었거든요. 안 보이던 애들이 미래를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뜬 거죠. 그러면서 미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 덕분에.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미래의 가격을 땡겨서 현가에 반영해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니콜라가 그게 아주 교묘하게 테슬라가 없는 빈자리를 딱 치고 들어간 거잖아요. 즉 수소차, 트럭. 예. 네, 트럭.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2차 전지로 트럭 못 만든다. 그냥 짐칸을 다 2차 전지로 도배를 해야 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트럭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얘가 수소차, 훨씬 더 에너지 소위 말하는 밀도가 높은 수소를 통해서 그거를 치고 들어가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지금 한쪽을 모는 것 같긴 한데 좀 알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인 론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에 있던 사람들의 심리가 모이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꿈을 먹고 있던 주식이 그 꿈이 어떻게 보면 진짜 꿈이었다. 예. 현실이 될 수 없는 꿈이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게 또 우리나라의 주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 그렇죠. 그러면 그 꿈이 없는 걸 우리나라 예를 들면 특정 회사 현대자동차는 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주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그게 꿈은 꿈으로 끝날 건데 우리나라에는 현대자동차라고 해서 직접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네.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니콜라 처음에 떨어질 때 현대차가 올랐었죠. 예. 예. 잠깐 올랐다가 이제 같이 이제 같이 시장이 이제 주저앉으면서 같이 주저앉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대차는 지금 뭐냐면 꿈의 바톤을 현대차가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꿈이 무산된 과정인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지금 그게 상황들이. 한국에 있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네. 미국 회사였으면 네. 뭐 바톤을 이어받을 회사다라고 오히려 더 평가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그냥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소비자의 그 층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세계적인 소비를 만들어주는 소비의 어떤 저변은 한국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긴가민가 하던 수소가 이제 얘네는 진짜 했잖아요. 현대는 진짜 했는데 니콜라가 그렇게 됐던 건 앞서도 테슬라의 바통을 받은 거죠. 바통을 받았는데 봤더니 얘네는 엄청 날렵하고 멋진 선수인 줄 알았는데 선수가 아니었던 거로 지금 인식을 한 거라서 진짜 선수인 현대차를 지금 인정해주지 못하는 분위기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수소차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걸 땡겨온 거죠. 현가에서 현재처럼.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근데 보통 보면 나스닥이든 우리나라의 뭐 수소든 네. 뭐 배터리 주식 네. 회사든 간에 다 어쨌든 미래 거를 다시 땡겨와서 그걸 가격에 다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수소나 이런 거는 맞아요. 그런 거 맞고 풍력도 약간 그래요. 풍력도 앞으로 엄청나게 하긴 할 건데 약간 상당히 많이 땡겨 왔었고요. 근데 2차 전지는 좀 다르죠.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말씀. 왜냐하면은 그 증가하는 연 단위로 생산하는 캐퍼시티의 증가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설 계획도 다 있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장은 더 늘어날 거고 더 많이 만들어낼 거라는 건 네. 명약관한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떨어질 때 보면 걔네들이 더 많이 이제 네. 떨어졌잖아요. 하나 얘기하는 게 또 숨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 이번에 2차 전지 빠졌을 때 결정타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였어요.
그렇다고밖에 지금 생각을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왜 그런 거죠,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최초 공개. 건설 물질 최초 공개. 자, 그거죠. 48600을 지금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똥땡이. 네, 똥땡이. 그러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8650을 썼어요. 우리 AAA, 근데 그거보다 더 큰 18 지름에, 18mm 지름에 650mm 높이에 네. 그걸 썼고, 그 다음에 21700, 21 지름에 700을 네. 했는데, 이번에 뭘 갖고 나왔냐면 46800을 갖고 나왔어요. 46mm 지름에 80cm짜리를 똥땡이죠. 이렇게 네. 똥땡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서 템리스 하겠다고 했는데, 템리스에 대한 기술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줬고, 배터리 데이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자기네가 템리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공장을 지으면서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서 이걸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건데,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됐고, 이걸 섣부르게 그렇게 될 거라고 확정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근데 뭐냐면, 얘네가 했던 말이 그거죠. 2025년까지 배터리 가격을 반으로 낮춰서 25,000불짜리 차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그건 LFP예요. 그리고 LFPM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나? 좀 괜찮아요? 쉽게, 아니, 저야 뭐, LFP는 배터리가 이제 삼원계 배터리 아닌 인산철계 배터리고 가격이 낮아요. 원래 가격이 낮고, 중국의 CATL이 하던 거니까, 그건 그거고, 이제 삼원계는 NCMA 뭐 이런 건데 NCMA 하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럼 뭐야? 배터리 업체들이 연락에 일을 해가지고 정말 죽어라 일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가격을 하면 얘네들 뭐가 남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면 되나?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 네.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가 있는데 그러면 네. 마진이 정말 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결국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 네. 거기에 납품을 하는 회사들도 결국 그런 지금 자동차 회사의 한 2, 3차 벤더 정도밖에 마진을 못 먹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그렇죠. 마진이 줄어들 거라는 네. 우려. 뭐 2, 3차, 1차 밴더니까 뭐 2, 3차 밴더는 아니지만 마진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 즉, 그러니까 이 킬로와트 아워당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얘네가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겠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압불싸한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얘기했으면은 그냥 말하는 거겠지 했는데 46800 기술을 꺼내 들고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의 템리스를 보여줬어요. 템리스를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핵심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정말로 공정이 좀 줄어들어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조업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속도예요. 단위당 가격을 낮추는 거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만드냐예요. 재료값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단위당 양품 불량품 이 네, 비율. 그렇죠. 이게 수율이 가장 중요하고 수율은 사실은 속도죠. 수율과 속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만들면 수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빨리 만들 때 네. 불량이 없게. 예, 그렇죠. 그건데 그러니까 템리스를 가고 그렇게 되니까 그 기술로는 이게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니 우리가 가장 우려하던 바로 그거죠. 기술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고 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직 시장이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죠. 그거는 테슬라 얘기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반응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당장 자기네가 만든 배터리로 자기네 차 다 만들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일단 46800 보고 그 기술 발표 보고 깜놀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비싼 돈을 받고 배터리를 팔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우려들 예, 때문에. 그러면 반영되는데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거는 그 엔지니어 TV님하고 오늘 대화를 좀 했어요. 네. 대화를 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의 에스모 회사는 거기에 동참 안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근데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다는 건데 걔네들이 원하는 단가와 가격으로 과연 맞춰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어느 정도는 이제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열심히 끌어올렸던 네. 그 축 중에 하나가 이제 네. 무너지면서 네. 되게 많은 이제 출렁거림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이제 여쭤볼게 신용에 대한 문제.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 3억에 네. 대한 이제 대주주 과세 문제 뭐 음. 이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일들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슈화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네. 부분들입니다. 일단 저기는 그 3억은 심리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실질적인 영향이 정말 클 것인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미 상당한 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을 접은 분들 실제로 만나보니까 많더라고요. 네. 그분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되고, 근데 그 개별 종목단에선 영향 분명히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 양도 차익이잖아요. 네. 지금 손실 보신 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3억이든 10억을 갖고 있든 100억을 갖고 있든 한 종목에 손실 보신 분은 아무 상관이 없고 차익이 생기신 분이 문제인데, 그럼 그거를 생각해서 어떤 게 차익이 많이 생겼을 건가 고민을 해보셔야죠. 많이 많이 오른 오른 거. 놈이 차익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오른 놈들 중에서 3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조금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신용 문제는 언제나 문제죠. 신용 문제는 언제나 문제인데, 그게 많이 났던 게 시장을 주누르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또 빨리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인 듯도 보입니다. 제가 그 9월 달에 보니까 네. 일평균으로 따지면 한 180억 정도가 계속 그 이제 반대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네. 3월 달보다 더 많대요. 3월 달 한 160억 정도가 네. 이제 평균 일 평균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던데, 그러면 그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도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초구로서는 갑자기 급작스러운 하락과 급작스러운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쭉쭉쭉 이 정도는 안 돼, 여기서쯤에서 멈춰야 되는 것 같은데 하고 더 빠지는 경우가 있고, 하루에 안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팔기 싫은 사람의 억지로 팔리는 경우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왜냐하면 빠진 날수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렇죠. 빠진 날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용 물량 마진콜 신호들이 막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빠지는 네. 날은 별로 없었는데 마진콜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신용을 건가요? 많이 쓴 거죠. 많이 땡겨서. 네, 많이 신용 비율을 처음부터 맥스로 갖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게, 사실은 소음이 워낙 많았고 항상 걱정하던 건데, 4월달 이후에 들어온 개인들은 실패를 맛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는 거니까 더 빨리 늘리고 싶은 욕망들이 있겠죠. 이번이 기회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왔을 때 땡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계속 저희 이제 증시각도의 TV나에서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 게,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거 너무 염려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는데, 이거 장기 레이스입니다. 평생의 그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게임인데, 이번 기회 아니라도 기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서두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신용 레버리지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과도하게 엑셀을 세게 밟는 거죠. 엑셀을 세게 밟으면 운전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사고가 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엑셀을 밟아야 할 때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을 누가 하냐는 거죠. 훈련된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갑자기 절벽으로 급코너가 90도짜리 급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엑셀 밟으면 그냥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차 잘 나가니까 이거 더 세게 밟아야 되겠다고 밟으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에 대해서 항상 저는 각도기님께서 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은행 직원이 대출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을 하러 갔는데 대출 요건은 되는데 웬만하면 대출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 계시는 분이 웬만하면 신용을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쉬운 말씀이 아닌데, 저도 이제 장사를 하거나 막 이럴 때 보면 이제 대출을, 저는 신용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식당을 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해서 장사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당에 있는 에어컨, 그 다음에 뭐 식탁, 식자재를
담보로 해서 네. 대출을 더 받아갖고 홍보를 막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장사가 잘 되면 다행인데 네. 장사가 안 되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정말로 신용은 안 쓰시고 조금 오래 보는 그런 연습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주주로서 함께 동참해서 오래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상적인 얘기 아니냐? 네. 그거는 책에 나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일찍 바라보고 좋은 회사라고 해서 샀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르다가 어느 날 보면 뭐예요? 또 수직 낙하하고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이 시장에서 예.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예. 대한 부분이 솔직히 궁금합니다. 네네.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네. 저한테는 이제 우리 브릿지는 뭐 그런 성역 없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가감 없이 알아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맞습니다. 이 첫 번째, 시장의 차이. 워렌 버핏이 엄청난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연평균 한 23%, 지금 조금씩 떨어지는데, 네. 20 몇 %예요. 그런데 그 장기의 기간 동안 S&P의 수익률은 얼마였느냐? 9%였습니다. 9점 몇 %. 옛날에 10%였어요. 네. 그럼 무슨 말이냐? 워렌 버핏은 S&P의 2점 몇 배쯤 했죠. 2.23배. 네. 2.23배, 2.3배로 치고 그런 정도 했으면 그럼 그게 엄청 잘한 거냐? 엄청 잘한 거긴 하죠. 그 긴 기간을 했으니까. 열몇 살 때부터 했으니까. 아직도 하고 계시고. 예. 그건 잘한 거지. 그 뭐 더 이상 말할 건 없지만, 근데 한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의 기술 좋은 트레이더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는 바이 앤 홀드가 정답이었죠.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왜 인덱스 투자라고 패시브인 왜 인덱스 투자라고 했냐면 왜 S&P가 연평균 8% 9% 10% 올라오니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비용 주고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S&P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일단 미국 시장 네. 놓고요. 근데 한국 시장은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보면은 부품 업체입니다. 나라 전체가. 네. 삼성전자 부품 만들어 했었잖아요. 현대차밖에 없어. 현대차 빼고는 다른 업체들, 뭐 하이닉스 부품 만드는 업체지. LG화학 부품 만드는, SDI 부품 만드는 업체지. 다 부품 만드는 업체예요. 아니면 소비재 업체들은 조금 뒤에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 소비에 상당히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 중국 소비에 매달려 있는 거니까. 화장품이 대표적이죠. 네, 화장품이 대표적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시크릿컬인 모든 화학 다 중간재잖아요. 전부 중간재. 중간재는 결국 무슨 말이냐? 완제품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즉 경기의 사이클에 그대로 노출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네네. 한국의 1등 대표주가 2배 갔다 반토막 났다 이러잖아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출렁출렁 하는 거기 때문에 하신 말씀으로 보면 한국에서는 그러면 투자하기가 미국처럼 들고 바이 앤 홀드가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바이 앤 홀드가 안 되는 그건 동감. 그래서 저도 트레이더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 흐름들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냉정해져야 되는 거죠. 이 시장의 지금의 위치가 어떻게 됐냐라는 거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기업에 투자하긴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동참해줘야 되고 예. 기업이 신날 때 고민을 해봐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지점에서 미국 주식, 그러니까 선진국은 네. 미국이니까요. 네. 미국 주식을 이제 찬양하신다라는 표현을 저는 하고 싶어요. 네, 요즘 좀 그렇죠, 예, 분위기가. 찬양하시는 분들은 한국 주식 어차피 한 2, 3년 있으면 세금 네. 낼 거 조금 일찍 미국 주식 경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지금 사놓으면 2, 3년 있다가 네. 분명히 더 올라 있을 거고 이렇게 부침이 많은 한국 시장을 떠나 미국을 가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거든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네. 진짜 솔직하게. 저 개인적인 네, 100% 네, 신한금융 투자 이거 아니고 저 그냥 개인적인 증시각도기 개인적인 얘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소비
중심인 애플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죠. 네. 그런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좋아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애플 같은 회사가 2, 3년 안에 망할 것 같지 않고요. 꽤나 장기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왜 지금이야? 왜 지금? 왜 지금 그래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가격이 좋을 때가 많았다고요. 주주로 참여하기 상당히 좋은 시점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모두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 지점이 의문인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열광할 때 그 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시장도 떨어졌고 미국 시장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네. 고점에 대비해서 애플 주식도 한 20% 떨어졌죠. 예, 20%.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느냐. 네. 예를 들면 뭐 그냥 그 1등 주식 삼성전자랑 애플이랑 있으면 네. 삼성전자도 좀 떨어졌고 애플도 떨어졌으면 네. 애플이 올랐으면 그 말씀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둘 다 같이 떨어졌으니까. 전 세계 1등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 아주 고평가 주식이 아니라면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실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강력한 힘이 있죠. 네, 강력한 힘이 있는 회사니까 수긍됩니다. 수긍되는데 내가 좋을 때 투자해서 좋은 적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전략적인 판단으로 한국 주식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졌으면 나는 그냥 글로벌 1등으로 갈래. 한국 1등으로 가지 않고 글로벌 1등으로 갈래. 수긍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투자의 원칙을 다시 한번 꺼내보면 투자의 원칙은 뭐냐면 내가 아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면 그냥 저도 해외 투자를 좀 했는데 해외 투자를 하면서 조금 석연찮은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많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이유인데 내가 그 회사를 정확히 속속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도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이런 주식을 샀는데 다 물렸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살 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사시지. 왜 그냥 남들이 좋다는데 덜컹 샀다가 왜 분석을 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투기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분석을 한다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그러면 중국의 업체였어요.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몰라. S로 시작하는 맞아요. 몰라. 자 그러면 팔기 전에 그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게 된 다음에 팔지 안 팔지를 결정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하시는 전화 주신 분께서 이 회사에 대한 한국 자료 다 읽어보시고 최대한 중국 자료도 읽어보시고 하여튼 내가 이 정도면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았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팔지 안 팔지를 결정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이건 국내 주식은 똑같은 거 하나는 투자에 있어서 원칙은 하나는 뭐냐면 좀 알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를 타는 산업이 많잖아요. 네. 이제 네.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울 때 그 주식을 사서 회사가 잘 될 때 팔고 네. 그 다음에 회사가 또 어려운 다른 산업 예를 들면 반도체가 어려울 때 반도체를 사고 네. 뒤돌아보니 화학이 또 꺼지고 있으면 그때 화학을 사고 네. 그러니까 파도를 타는데 네. 계속 파도의 밑단에서 샀다가 위에서 팔고 네. 또 다른 산업의 밑단에서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나라 주식이 훨씬 더 먹을 게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그건 뭐 명백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좋은 말씀인데요. 미국은 바이 앤 홀드한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에요. 안 팔고 버틴 사람이.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막 미국 시장이 열광하는 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미국은 이제 4공인 K라든가 미국인들의 미래가 주식시장에 달려 있어. 모르시면 401K 그냥 그 월급의 10%를 무조건 연금으로 넣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연금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꺼지게 되면 미국인들의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이고 의원이고 뭐 중앙은행이고 누구고 할 거 없이 주식시장에 신경을 다 써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걸 다 못 봐요. 어떤 식으로든 주식시장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시장인 거지. 뭐냐면 안 죽이니까. 죽을 만하면 살려주니까. 그래서 죽어라 할 때 들어가면 참 좋죠. 미국 시장. 그리고 바이 앤 홀드예요. 바이 앤 홀드하면 이게 왜냐면 시장이 전체로
끌고 올라가니까. 근데 요번에 조금 달랐죠. 왜냐면 빅테크만 살았고 소형주들은 하나도 못 올랐어요. 진짜로. 러셀 예, 러셀 2000에 있는 주식들은 못 오른 게 부지기수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사람들 참 좋았죠. 나는 아는 주식만 내 귀로 들리는 주식만 할 거라 해서 미국 투자에서 사실은 최고 승자들이 이번 한국 투자자일 거예요. 아마도. 예. 뭐 위에 있는 종목 다 샀으니까. 예, 그 아는 종목을 샀으니까 밑에 있는 구석에 있는 거 개발해서 산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주식들을 주로 샀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바이앤홀드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한국 시장은 사이클 있잖아요. 네. 한국 시장은 사이클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 말씀하신 것처럼 요 상승을 이게 잘라 먹어요. 잘라 먹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아요. 훨씬. 자 생각해 보세요. 지난 4월 달에 투자한 사람이 미국 시장에 참여한 사람보다 수익률이 나쁘겠습니까? 간단하게 보면. 좋겠죠, 훨씬 더. 지금 뭐 며칠 좀 빠졌다고 해서 미국 시장보다 수익률이 나쁠까요? 안 그럴걸요? 훨씬 좋을걸요? 4월 달에 참여한 사람. 그렇죠. 지금 뭐 이제 환율의 문제도 사실 그 당시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네. 제가 거의 1,300원 다 됐을 때 환전을 한번 해서 미국에서 네. 산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지금은 환율이 많이 이제 네. 우리나라 워낙 강세니까 그래서 환율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수익률이 훨씬 더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도 떨어졌을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 시장은 약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개인은 항상 이제 기관, 그러니까 기술 그리고 이제 그 세력. 네. 세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개인이 항상 그래서 당한다. 개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먹을 게 많지만 사실 뭐 그 자기의 일이 있죠. 본업이 있잖아요. 네. 본업이 있는데 일을 하면서 매일 이렇게 전문 투자자를 과연 개인이 이길 수 있느냐? 네. 없다. 솔직하게 또 얘기해요. 예. 참 통계로 얘기를 하자고요. 통계로 개관이라고 그러고 개관 맨날 기관 파니까 저 기관 편들은 저 개인입니다. 진짜 저는 개인들 자산들 받아서 그거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개인들 자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여기서 제가 제 댓글 중에 이런 거 봤어요.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어찌됐든 기관에서 운영하지 않느냐. 네. 뭐 예를 들면 신한금융투자. 네. 그러니까 기관이다. 자 그러면 그분은 혼자서 증권거래소하고 다이다이 띄워가지고 증권거래소에 자기 이름 등록해서 거래하시나요? 증권사로 하잖아요. 그분도 기관이에요. 증권사 통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런 댓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뭐 어쨌든 그렇고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하다 흥분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 자 충분히 흥분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러셔도 됩니다. 자 통계로 얘기하자고요. 기관이 뭘 먹었어요? 공모 펀드들 수익률 보세요. 지난 10년간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엄청 못했죠? 먹은 게 없다는 얘기죠. 주식 투자를 해서 수수료는 많이 먹었다. 수수료 먹었지. 예. 수수료 먹었어. 수수료 먹었지만 수익은 하나도 못 먹었어. 그 답 아닌가요, 그게? 수익률이 좋았어야지. 기관이 잘했으면 수익률이 좋았어야죠. 기관이 운용한 펀드는 수익률이 좋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모 펀드를 말씀을 그렇죠. 하신 거죠. 대표적인 게 공모 펀드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 그래서 너네들이 수익이 안 좋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다른 기관, 사모펀드나 이런 데 가서 많이 먹고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뛰어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뛰어든 사람들은 눈탱이 맞고 그리고 번 사람들은 일단 나와갖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음모론은 아닌데 계속 그런 피해 의식들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진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더 투자에 대해서 눈을 뜨고 조금 성장을 하고 이렇게 판세를 보니까 나 오늘 정말 안티 많이 생기겠다. 이거. 저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사모펀드 때문에 한국 개인 소위 말하는 자산가들 다 죽었습니다 이번에. 지난 2년간 증권사마다 사모펀드 문제 안 생긴 데가 없을 정도로 물어주고 있잖아요 열심히. 사모펀드에서 문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하여튼 사모펀드에서 문제가 다 많이 생겼고요. 자산운용사가 100개가 넘어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눈에 띄게 실력 좋은 애들 몇 개 없어요. 실적 좋은 애들이 몇 개 없어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한 게 본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모펀드의 1년, 그러니까 올해이죠. 1월 달부터 이제 9월 달까지 수익률을 봤는데
처참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은 그 저건 있죠. 이제 롱숏 전략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따먹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위 말하는 증권사 고유 계정이라든가 뭐 어디 뭐 각각의 뭐 보험사라든가 뭐 다 네. 이게 이제 기관들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계속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롱숏을 해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내는 그거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들에 비해서 너희들은 훨씬 더 툴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지만 사실은 한국 시장에서 뭐랄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 영어를 잘한다면 미국 가서도 월등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워낙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 돈 번 거야 뭐 실력이 충족하니까 돈을 버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한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그냥 당당하게 내가 나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들만 팔면 네. 먹을 것들이 그 안에서도 많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두 가지죠. 아는 거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그 최근 이번 주에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막 이런 네. 표현을 썼잖아요. 안전마진 확보가 제 원하는 만큼 안 됐다라는 것이죠. 저도 저 스스로 할 때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안전마진을 조금 더 확보했어야 된다는 아쉬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는 기업을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실력을 키우면 누구든지 여기서 아주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율이 작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몇 명이 제대로 된 수익을 내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바라는 거는 일단 지금보다는 손실을 보고 당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졌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일단. 그 마음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네.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그러니까 네. 솔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수익을 지금 창출하신 분이 계시고 지금 현 시점에서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플러스 계좌가 또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인 분들이 이제 10월, 11월, 12월 네. 남은 석 달이 너무 출렁거림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네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뭐 미국 대선, 그리고 뭐 경선 불복, 그리고 뭐 신용의 문제, 3억 대주주 문제,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보다는 뭐 미중은 맨날 싸우고 있는 네네. 거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수익을 냈을 때 일단 빼고 내년을 기약을 하자라고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건 진짜 그 선수들이 하는 영역인데 그래서 제가 선수들의 영역을 다 못 쫓아가니까 현금 보유 비중을 조절하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딱딱 시장을 다 맞추기 어렵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못 맞추니까 그냥 좋은 기업하고 같이 가시는 게 트레이딩 입장에서도 더 나은 방법이다. 그러면 네. 주식이 비중이 100이라 그러면 현금 네. 보유 비중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의 시장을 보수적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현금을 네. 어느 한 30%? 김일구 상무님께서는 네. 30% 이상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 썩 본인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사실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막 주식 비중을 80% 갖고 가는 건 투자를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계속 그거예요. 이 회사 괜찮다고 생각하면 기업하고 믿고 가는 거죠. 기업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다음 첫 번째 배경은 자본주의가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깔고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 그 중에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똘똘하니까 얘가 이 자본주의의 정글에서 나 대신 잘 싸움을 해주면서 잘 헤쳐나갈 것이다. 그걸 믿고 그냥 돈을 맡겨주는 거죠. 그러면 믿고 가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에서 고민한 지점은 뭐냐면, 개인들이 자꾸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데 시장을 못 맞추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 선수들도 시장을 잘 못 맞추겠더라는 거죠.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잘 안 되는 싸움을 하지 말고 좀 확률 높은 싸움을 하자. 확률 높은 싸움은 뭐냐? 그러면 그거는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싸움보다 그냥 기업을 맞추는 게 맞겠고, 자신이 없으면 그냥 현금을 좀 빼놓고 있다가 시장이 붕괴되거나 이랬을 때 그때 그냥 더 담아내자 하는데, 지금 왜 계속 그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저희들도 계속 뭐 같은 입장이긴 한데 3월에 너무 세게 당한 거예요. 10년 만에 하락을 당하고 나니까 그 기억이 아직 1년도 안 지났잖아요. 생생히 살아있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그러니까 각도기님께서 방송을 하시면서 너무 빨리 산 것 같다라는 얘기를 네. 이제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현금 보유 비중을 너무 빨리 줄였어요. 왜냐하면 예. 만에 하나의 사태를 대비해서 현금 보유 비중을 일부 갖고 가야 되는데 네네.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냐면 반대 매매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번 하락이 반대 매매까지 올까 했었는데 반대 매매까지 온 거예요. 생각보다 조금 더 빠진 거죠. 네. 근데 언제나 이래요. 하락은 예상보다 항상 더 빠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가격이 좋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이 기업을 사도 문제 없어라고 들어간 거죠. 근데 사실은 반대 매매가 나오면 비이성적 가격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비이성적 가격은 매수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매수 대응. 그럼 매수 대응은 현금의 양에 따라 매수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일부 수익률을 포기하는 한에 있더라도 현금을 들고 있다는 건 수익률을 포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근데 만에 하나의 사태에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보존하고 있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현금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은 수익률을 포기하는 거고 한쪽은 기회를 담는 거죠. 기회와 손실이 같이 있는 게 현금인 거예요. 투자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그 기회 요인을 너무 덜 봤다. 현금의 기회 요인을 들 보고 이쪽 지금 당장 이 수익이 확보될 수 있는 수익 구간을 너무 현금 사이드에서 현금의 양면 쪽에서 수익을 너무 많이 봤다. 너무 일찍 봤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저희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앞으로 계속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빨리 현금을 다 써버려서 이 출렁거림을 내가 이겨내는 데 있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처럼 이제 들려지니까 그래서 그냥 하반기로 갈수록 좋을 것 하나도 없고 빨리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공격적인 사람이라서 항상 공격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공격적이 됐는데요. 그 부분 제어를 조금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되니까 제 성향보다 조금 더 보수적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익 난 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이제 손실 구간이나 이제 거의 원금에 정도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늦게 참여하신 분들 아니면 더 현실적으로는 4월 달에 시장에 1,000만 원 들고 참여를 했는데 이게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적금 만기된 것도 또 더 넣고 해서 그게 뭐예요? 3,000만 원이 지금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의 흔들림으로도 이게 수익 구간이 확 낮아지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우리 2부에 얘기하죠. 그렇게 하셔야죠. 50분이 다 돼가네요. 아무튼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